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아침 7시 5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시작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좀 모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용균에게 다시 묻는다. 판사가 직접 연행, 수사, 재판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인가 아닌가, 이것을 대법원장 지명자에게 물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바그너 그룹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충복으로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푸틴 정권을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하루 만에 통한 지 2달 만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이 탑승한 개인 제트기 레거시 600은 이날 오후 6시쯤 모스크바 세레메티 예보 공항에서 이륙 생페테스부르크로 향하던 중 20여 분 만에 모스크바 북서쪽 트리베주의 쿠젠키노 마을 근처에서 추락해 승무원 3명과 승객 7명 등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다. 숨진 승객 중에는 바그너 그룹을 공동 창업한 프리고진이 최측근 디미트리 우킨도 있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사고냐, 암살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암살의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대해서 오그노 씨가 아주 신랄하고 아주 의미 있는 견해를 올렸습니다. 오그노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그노 씨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밌고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죽은 자, 곧 죽을 자, 계속 사는 분이라는 겁니다. 활자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독재 권력 밑에 2인자는 죽은 자, 곧 죽을 자, 계속 살 사람으로 구분된다. 프리고진은 욕심이 과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2인자는 권력 욕심을 보이는 순간 죽은 자가 된다. 북한의 김덕훈 총리도 곧 처형될 것 같다. 간척지 침수로 농경지가 엉망이 되자 김정은이 김덕훈을 내각을 건달병으로 공개 비난했는데 곧 개인 비리로 처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2인자라는 총리 한덕수인데 처신이 남다르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2인자를 방송 언론이 비난할 수 없다. 허리를 굽혀 처형당하지 않고 오래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오그노 씨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그노 씨, 제가 항상 감탄하는 바는 뭐냐면 빠르고 그리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박영수 관련 얘기입니다. 이분도 참 돈 엄청나게 좋아요.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구속 기소됐죠. 공소장이 기소됐습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부지 내에 100억 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대장동 부지 내에 약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 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으면 10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앉혔을까? 나는 그것도 의문이 가요. 검사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이에요. 자,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검사 출신은 왜, 특검 출신은 왜 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 앉혔어? 그랬더니 이제 자기 쫄병, 양지식, 죄송합니다. 쫄병이라고 그래서 특검 보였으니까 양지식을 시켜갖고 대전동에 400평 상당의 땅 그거 받아와. 어? 거기다 8층짜리 건물을 주면 100억의 이익을 낼 수 있어. 야, 그리고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 특검이 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너 해라. 그래갖고 양지식 특검부하고 둘이 일을 꾸몄어요. 자,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부지와 관련한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그 밖에도 대지 약 150평 및 단독주택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 채용을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청탁해 내 딸 좀 집어넣어주라.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 이 정도면 뭐예요? 강도입니다. 강도예요. 법을 든 강도입니다. 법을 딱 들고, 자, 우리 은행, 야, 내가 이사회 의장 하겠어. 자, 여기 대출해줘. 야, 너 대출 받았지? 땅 한 400평 주면 내가 8층짜리 건물 주면 나 100억 정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또 100억은 또 다른 식으로 뭐 토지 보상 컨설팅 용역은 내가 받겠어. 야, 내 딸 좀 취직시켜줘. 이게 박영수입니다. 제가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박영수가 특검 수사를 끝내고 박근혜 대통령 기소하고 특검 수사를 끝내는 날 성대하게 기자들을 모여놓고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박영수 훌륭하다고. 제가 그때 논평을 했습니다. 기레기들의 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레기들의 박수. 여러분, 이런 자가 특검 보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수사가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박수를 쳐, 기자들이. 최신실이는 특검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그랬냐요? 저자들이 나를 아무 죄도 없는데 잡아가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보도해준 기사 최순실이 최성훈이 억울하다고 보도해준 언론이 하나라도 있냐고요. 왜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나라는 사법 카르텔에 그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박수를 쳐주느냐고요. 도대체 기자들이. 도대체 언론사가 왜 사법 카르텔에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있냐고요. 조중동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는 기사 쓴 일 본 일이 없어요. 돈에 환장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거기 선거자금도 대줬더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밝혀야 돼요. 그다 사법 카르텔이야, 사법 카르텔. 대한민국은 사법 카르텔 범죄 집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입을 뚝 다물고 있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박수 쳐 또 거기다가 잘한다고. 다음 뉴스 갑니다. 속상하지만 어떡합니까? 다음 뉴스 갑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벌써 잊어진 줄 알았더니 라임 거를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읽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개 3호 자산 운용사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냥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 3개 펀드는 전 정권 유력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감독원이 재수사의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라임 자산 운용이 1919년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직전, 야, 이거 이제 환매라는 건 이제 중단이라는 걸 묻어놨다는 거죠. 그 직전에 미리 돈을 빼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빼줬느냐? 민주당의 4선 의원. 여기 있잖아요. 민주당 4선 의원. 농협중앙회. 이런 데는 미리 돈을 빼줬어요. 돈을 판매해주고, 그 다음에 부도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수사해야 합니다. 도대체 수사하라는 검사는 엉터리로 수사해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자기는 여기저기 개발 현장에 가서 돈 뜯어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특혜 받는다고 돈을 벌겠다고 펀드에다 가입했다가 펀드가 뭉거질 것 같으니까 자기 먼저 돈 빼달라고 해서 찾아가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갑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제목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그것은 위원회 소지가 있다 라고 도입을 철회하겠다고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비례공무원에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을 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제도입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에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의 견해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위원회에 관해서, 헌법 그 위원회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자, 이겁니다. 판사가 직접 연행, 수사, 재판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인가 아닌가를 다시 질문합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자, 직접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공직선거법 272조입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판사가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 되어 질문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판사가 그 장소라면 여기서 굳이 선거소함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어떤 장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직접, 자, 내가 질문할게. 자료는, 그 다음에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 일을 수거할 수 있어요. 압수할 수 있어요, 판사가.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과 직원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판사가, 야, 자료조사 요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어. 판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관리 직원을 할 수 있으니까 선거관리 직원 다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중에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현장에 나가서, 자, 당신 수사할 테니까 내가 가져가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돼. 여기서 출입이라는 건 뭐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뿐만이 아니에요. 유세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후보자가 딴 사람 밥 먹고 있는 장소도 마찬가지야. 판사가 거기서
야, 나 식당에 들어가겠어. 아니면 남의 집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겠어. 당신들 지금 뭐 모의하고 있지? 출혈 방해해서는 안 돼. 판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당신 죄질러,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식당에서 당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죄진 것 같아. 야, 나하고 같이 갑시다. 판사가 선거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현장이에요. 뭐 유세 현장도 되시고 후보자가 밥 먹는 현장도 야, 당신 밥 먹는 거 스톱, 숟갈 내려놓고 보니까 밥 먹으면서 선거운동 하더만 자, 숟갈 내려놓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라고 판사가 할 수 있어. 판사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운전수도 할 수 있어. 영장도 없지. 그리고 판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전자가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데려가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라고 판사도 얘기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전사도 얘기할 수 있어. 변호사 뭐라고 얘기해서 당 변호 조력 받으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현장은 선거관리사무소뿐만이 아니에요. 유세 현장, 그 다음에 밥 먹는데, 상가 옆에서 선거 대책 논의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가서, 너 선거법 위반해서 나하고 같이 갑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전사도 나하고 갑시다. 끌려가는 거야. 이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균용, 이 양반 위헌 아주 까다로운 양반인 것 같은데, 헌법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이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전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판사야. 아무데나 들어가. 당신 같이 갑시다. 내가 이거 증거물로 수집할게요. 들어와서 수사받아.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도 해. 판사가 이제 재판도 해. 선거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해. 부들부들 떨어. 판사가 연행도 하고 직접 연행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재판하는 현재 공직선거법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법원장이 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으로 나가 있는 판사들을 처수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제 방송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법원장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장이 반드시 판사를 임명하라, 지명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방법원장이 2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판사를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관, 교육자, 학자, 식자, 덕망이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법관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을 바꿀 필요,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법원장이 되면 자, 다 들어오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대법관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시고 시도 선거관리 사람 다 들어오세요. 끝. 그럼 끝나요. 그러면 일단 법을 바꾸지 않아도 위원회 소지는 없어져요.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 독립 언론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전략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바꿔라. 지금 바꿀
국회에서 바꾸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법원, 그러니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판사만 빼내도 공정선거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열립니다. 왜? 판사가 자기가 손을 담그지 않았으니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목소리를 통일하자고요. 공직선거법 개정하자, 사전선거 폐지하자, 이거 안 돼요. 지금은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지명자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자, 판사 전부 철수시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략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판사가 직접 연행, 수사, 재판하는 공직선거법, 이게 말이 됩니까?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나치 시대의 히틀러 시대의 나치, 그럼 지금 군사분계선,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북에 그 존엄하신 김정은이가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도 안 하는 짓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균용 대법관 지명자는 대파야 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은 위헌인가 아닌가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진행합니다. 황교안 씨가 갑자기 아주 강경해졌어요. 황교안 씨 페이스북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아주 세게 나와. 적폐 대법관들은 즉시 물러나라. 찌질하게 임기 운운하지 말고 물러나라는 겁니다. 세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지켜준다는 신뢰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심각한 재판 지체 현상과 함께 포퓰리즘 인사를 통해 사법 적폐를 자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실력 있는 판사들은 법원을 줄줄이 떠났고 변호사들은 사건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부터 찾아봐야 하는 기가 막힌 사법 적폐 고무줄 판결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참에 그동안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양심 없는 대법관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찌질하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둥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깨끗이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동안 대법원의 무작정 재판 지원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속 터졌습니다. 피해가 막심해졌지요.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 극심해졌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으로 국민들인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아니, 나는 황교안 전 대표가 심리불속행을 거론할 줄 몰랐어요. 이 심리불속행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드렸습니다.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드디어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황교안을 위해서 박수. 짝짝짝.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으로 국민들이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 말 저 말 핑계대지 마십시오. 국민은 오직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언급해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반드시 대법원의 행패가 고쳐져야만이 시민들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법조 카르텔이 워낙 견고합니다. 법조인들 중에 방해 세력도 많고 비겁한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쉽사리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임원들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공론화되기를 고대합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겠죠. 국회에서 용기 있게 심리불속행 1년에 10,000건씩 읽어보지도 않고 대법원 판사가 바빠. 나 바빠. 쓰레기통 1년에 10,000건 합법. 대법원 많이 받고 다는데 국민들이 무슨 잔소리가 많어.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씨,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대법관이 바쁘다고 그냥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 그거 올바른 제도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판사가 직접 압수물고 수색하고 연행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재판까지 하는 게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물어보지 않은 국회의원은 쓰레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뽑아주지 마세요. 이제 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있겠죠. 명단 제가 다 나중에 다 자세하게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거 두 가지, 심리불속행위 하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뜨리세요, 여러분.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삽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광주에서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이런 포스터를 냈어요.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에서 냈습니다. 잘 안 보이면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규탄 기자회견을 연답니다. 8월 17일 일요일날 오후 4시에 광주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슬로건은 전범 가담 정율성 광주 학생이 거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강석두 교수가 이런 견해를 냈습니다. 강석두 교수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없애려는 역적들만 골라 흠모하는 지방이 있다. 놀랍게도 전설의 고향이 실존하고 있다 하는 강석두 교수님의 견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저는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저는 4월 혁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거론돼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버스 안이라든지 또는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게 될 겁니다.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참여가 저조하면 이 기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담이 있지만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뉴스 하나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 조선닷컴 기사인데요. GTX,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은마 아파트를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GTX 들어오는 곳을 GTX가 통과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조선닷컴의 기사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양천구입니다. 그리고 역시 재개발 대상 지역이 많습니다. 양천구는. 양천구에 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양천구에 있는 소각장을 옮기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국가적 이익과 지역구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 지식인은 그리고 올바른 사람은 국가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양천구 주민이지만 양천구에서 소각장을 이전하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국한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살고자 희망합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오세훈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무슨 도시계획위원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과 같은 도시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서울 같은 도시에 모든 사람이 모여있고 국제적인 도시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게 되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그 개념을 바꿔야 되냐면 국토건설부 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 뭐 도시계획위원이라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 다 견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은 미안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쌓고 나면 안 돼요. 불편하지만 2000% 용적률, 2000%, 3000% 줄 테니까 높은 주택에 사세요. 그래, 여러분이 높은 주택에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편해집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읍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살아주세요. 대신 집을 많이 지어주세요. 여러분이 집을 많이 짓고 불편하게 살아주셔야 대한민국이 평온해집니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지역 주민들에게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재개발 지역의 지역 주민들도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은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 또 은마 아파트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GTX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마세요. 대신 국가에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GTX 들어온다. 받아줄게.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라 하는 겁니다. GTX가 들어올 때 우리가 GTX는 무엇을 쓰냐?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신속하게 핵 전쟁이 났을 때, 또 전쟁이 날 때 신속하게 그 GTX 지하 40m니까 GTX를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GTX에 만들어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아파트가 핵 전쟁이 났을 때 고속 승강기를 타고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그 핵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청와대밖에, 용산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하 수조를 만들어 주겠다. 지하 수조. 지금 서울에 난리잖아요. 막 비가 오면 홍수나고, 지하에 커다란 수조도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그리고 GTX 들어와라. 그리고 GTX는 우리가 쫙 승강장을 만들어, GTX에 우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 2달, 3달.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 수조도 있으니까. 대신, 용적률을 좀 더 높여달라. 우리가 국가에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 정도보다 2000%, 3000% 달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GTX도 만들어주고, 국가가 필요한 지금 홍수 시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수조도 만들어주고, 국가가 우리 노인 요양시설 만들어 주려면 우리나라 노령화가 급하니까 노인 요양시설 만들어 주려고 하면 요양시설 만들어주고, 은마 아파트 내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겠다. 자,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국가가 들어달라라고 타협을 하라는 겁니다. 타협. 여러분, 저 생각해, 은마 아파트 같은 그런 강남의 좋은 데에 전쟁이 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서 대피할 수 있어. 거기에 수조에서 2, 3개월 동안 물을 먹고 살 수 있어, 물로. 요즘 인스턴트 식품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은마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 아파트에서 이 노인 요양시설 있으면 그냥 들어가. 자식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엄마 아버지 인사드리고 퇴근하면 인사드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도 짓겠다. 일반 임대 아파트도 짓겠다.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 우리가 서울시가 좋아하는 거 임대 아파트잖아, 너희들. 우리 임대 아파트도 더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은마 아파트 이제 재개발되면 그거 팔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면 돼요. 그 일반 임대는 그 공공 임대보다 더 예쁘게 만들겠죠. 더 잘 만들겠죠. 아마 대부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예전부터 살고 계신 분은 재건축해서 받은 거 그거 팔고 일반 임대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서울 같은 이 인구의 대부분 모여 사는 서울 같은 나라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서울은 가능해요. 근데 그걸 서울시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이 창의력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300% 그리고 집은 저푸른 초원에 그런 같은 집을 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고생이고, 그리고 재개발 아무리 해봐야 올라가지 않아. 집값이 내려가지 않아. 왜?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자, 오늘 방송 혹시 음마아파트 주민이 듣고 계시다면 꼭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해외에 계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또 국내에 계시는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고진에 대해서 암살이겠지, 암살이겠죠. 푸틴 때문에, 푸틴이 암살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아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중국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를, 중국 같은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국내에. 그 사람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고위 공직자 중에 돈을 안 먹은 자가 있을까요? 물론 안 먹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돈 먹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거의 다 먹었어. 고위 공직자들. 특히 사법부에, 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 판사.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황교안 대표를 좀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세모가 웬일인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총선에 의미 있는 혁명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강원도에 갑니다. 4월 혁명 때문에 강원도에 갑니다. 자, 이 도시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의 개발은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그 국민은 고생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나라입니다. 국가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핵 대피소를 만든다든가 지하에 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보존한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고령자 시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다 민간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 있어서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지마. 당신들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 용적률 300.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용적률 300 갖고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 2000%, 3000% 돼야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합니다. 지하 수조 만드는 산업도 발전하고, 지하 수조를 관리하는 산업도 발전하고, 핵 대피소 만드는 사업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첨단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2000%, 3000% 되는 그 건물을 관리할 때, 첨단 건물을 관리하는 데 대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창의력이 없으면 다 국가가 돈을 따로 써야 돼. 지하 수조 만드는데 돈 따로, GTX 만드는데 돈 따로, 노인요양실 만드는데 돈 따로, 실업자 구제한다고 돈 따로, 세금 따로 걷어. 이게 창의력이 있는 사람과 창의력이 없는 지도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방금 들어온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늦었지만 심리불속행 부당 언급에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매사 뒷북이 아닌 앞장서서 불의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황교안 대표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분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견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황교안 씨도 법조인 출신이네요. 죄송합니다만 법을 다루는 사람은 창의성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원희룡이, 오세훈이, 박원순이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황교안이 마찬가지고요. 창의력이 없어요. 창의력만이 대한민국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중인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